오늘 이야기는 완벽하게 잠긴 방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CCTV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부산 남포동의 골목은 종이 빗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레스토랑 라포레는 그날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분위기로 알려진 이 레스토랑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조용히 사랑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레스토랑 안에서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채로 쓰러진 그 남자는 국내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와인 수입 업체의 대표 정우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와인잔이 나뒹굴고 있었고 붉은 와인이 하얀 타일 위로 천천히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외관상 심장마비로 보이는 자연사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와인잔에서 신경독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었습니다. 수사를 맡게 된 것은 부산 중부경찰서 강력팀의 이도현 팀장이었습니다. 경력 15년의 베테랑 형사인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입문은 내부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잠금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그 누구도 레스토랑을 드나든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현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정우진에게 독을 먹이고 밀실을 만들어 빠져나갔다. 어떻게? 이 질문 하나가 수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정우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그의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와인 수입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그는 사업 수완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적도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파악한 사실 중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정우진은 이 레스토랑에서 4명의 사람을 차례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 모두 피해자와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레스토랑 주인 강민호였습니다. 정우진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 직전부터 심각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강민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갑작스럽게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정우진의 투자를 받았던 강민호에게 이 통보는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최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진의 회사에서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직 중 회사 내부의 불법 거래를 발견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 했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안고 있던 그녀에게 정우진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박상훈이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정우진과 오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온 와인 수입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고 빼앗기며 날선 대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 이 사람의 존재가 밝혀지는 순간 수사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의 정다은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바로 정우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녀의 존재를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고 정다은 역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4명의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수사팀을 더욱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은 독의 위치였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독 성분은 와인병이 아니라 정우진이 마신 와인잔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순간 그 잔에만 독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안에서 4명의 용의자 중 누군가 단 몇 초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몇 초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건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빗소리가 그치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밀실, 4명의 용의자, 잔에만 담긴 독, 그리고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범인. 이 퍼즐의 조각들은 반드시 하나로 맞춰질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남포동의 작은 레스토랑 라포레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에서 신경독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당일 피해자 정우진과 모두 그를 미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누가 실제로 독을 넣었을까요? 수사팀이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것은 사건 당일의 시간표였습니다. 국과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우진이 신경독을 흡수한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라포레 안에 있던 사람은 레스토랑 주인 강민호와 아르바이트생 정다은 뿐이었습니다. 최지윤과 박상우는 각각 그 전에 자리를 떴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도현 팀장은 이 시간표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진술은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팀은 4명을 각자 따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실에 들어온 사람은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강민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겠군요. 강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가 났지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이도현 팀장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생긴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팀장은 수첩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하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최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해고 경위를 묻자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잘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재직 당시 정우진의 회사가 수입 와인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에 유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외부 기관에 알리려 하자 회사 측은 오히려 그녀의 업무상 실수를 빌미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정우진 회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최지윤이 품질 검사 업무를 맡았던 시절 그녀가 다뤘던 시약 목록 안에 이번 사건에서 검출된 신경독과 계열이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박상우는 조사실에 들어오면서부터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변호사를 대동하고 싶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박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정우진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계약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만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업계에서 같은 거래처를 두고 수년간 충돌해 왔으며 법적 분쟁까지 간 전력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대화가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박상훈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또 결렬되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표정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그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레스토랑을 나갔다고 주장한 시각과 인근 골목 카메라에 찍힌 시각 사이에 약 20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20분. 그 시간 동안 박상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조사실에 들어온 사람은 정다은이었습니다. 21살의 그녀는 작은 체구의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정우진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 그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딸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정다은의 어머니는 과거 정우진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정다은이 태어났지만 정우진은 끝까지 친자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정다은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생계를 꾸리며 이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그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정다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녀가 짧게 답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4명의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4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각자의 동기와 알리바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투자금 회수로 폐업 위기, 현장에 끝까지 있었음. 최지윤, 해고에 대한 원한, 독과 같은 계열의 화학물질 취급 격려. 박상훈, 오랜 사업 분쟁, 20분의 행적 불명. 정다은, 법적 친자 미인정, 현장 상주 인물. 이도현 팀장이 팔짱을 끼며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4명 모두 동기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은 자네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CCTV는 어떻습니까? 이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CCTV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한 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경 영상에 약 30초가량의 화질 저하 구간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끊기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단순한 기계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30초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장 감식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팀이 테이블과 주변 동선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던 중 한 가지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주방과 홀을 연결하는 문 옆 벽면 하단에서 아주 미세한 액체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국과수의 추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흔적은 물이나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분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팀장은 그 작은 흔적 하나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팀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명의 조사 기록이 펼쳐져 있었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30초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수첩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절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막혔습니다. 4명의 용의자. 모두 동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에는 30초의 공백이 있었고 독은 잔에서만 나왔으며 범인은 여전히 태연하게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사흘째 밤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가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 벽면에서 채취한 미세 액체 흔적의 성분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단순한 오염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와인잔에서 검출된 신경독과 동일한 계열의 화학물질이었습니다. 농도는 낮았지만 성분은 일치했습니다. 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그 독을 주방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주방을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라포레 레스토랑의 주방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주방 출입이 가능한 인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주인이었기에 당연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정다은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홀 담당이었지만 주문 전달을 위해 간헐적으로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최지윤과 박상우는 손님 자격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주방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이 사실을 정리하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주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독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와 정다은 중 하나라는 말씀이십니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지윤이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조용히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최지윤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날 독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사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팀장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쓰던 시약입니다. 퇴직할 때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습니까? 최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가방을 부딪혔고 그때 병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주방 문 쪽에서요. 팀장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가방과 소지품 전부 확인하십시오. 최지윤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작은 갈색 시약병이었습니다. 내용물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극소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긴급 의뢰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독 성분과 동일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 안에 남은 양과 현장에서 흘린 흔적의 양을 합산했을 때 그 총량이 피해자에게 투여된 독의 양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이 수치를 확인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윤이 가져온 독만으로 사람을 죽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흘린 것을 발견하고 다른 경로로 추가적인 양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별도의 독을 준비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그날 오후 혼자 라폴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레스토랑은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감식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조미료들, 냉장고 안에 식자재들, 조리대 아래의 서랍들, 그리고 쓰레기통. 팀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쓰레기통은 이미 1차 감식 때 확인한 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비닐봉투를 걷어내자 바닥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갈색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반쯤 구겨진 채 눌려있는 작은 종이 라벨 하나가 있었습니다. 팀장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품명과 함께 짧은 경고 문구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최지윤이 가져온 병과 다른 병이었습니다. 증거물 봉투에 조각과 라벨을 담아 나오던 팀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팀원이었습니다. 팀장님 CCTV 영상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팀원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30초 공백 직전 화질 저하 구간에서 부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홀로 나오는 인물의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얼굴은 확인됩니까?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보면 강민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새로운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지윤이 독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흘렸습니다. 누군가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별도의 독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유리 조각은 두 번째 독이 담겨있던 병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복원된 CCTV 영상에 찍힌 실루엣은 강민호와 체형이 일치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는 주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독 성분이 흘린 위치도 주방 출입문 근처였습니다. 지윤이 독을 흘린 사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독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그 자리에서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독을 어디서 구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파야 합니다. 내일 강민호의 최근 행적과
거래 내역 전부 뽑아주십시오. 이튿날 오전 팀원들은 강민호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달 전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민호가 평소 거래하지 않던 화학물질 유통업체에 소액을 2차례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팀원이 해당 업체를 조회하자 업체는 이미 폐업 상태였고 대표자 정보는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업 직전 업체가 사용했던 창고 주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원이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창고 주소가 나왔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창고는 부산 외곽의 낡은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만 영장을 집행하고 문을 열자 내부에는 빈 선반들과 박스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에서 팀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이쪽입니다. 선반 뒤에 쑤셔 넣어진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닐로 감싸진 작은 약병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내용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국과수 긴급 분석 결과는 그날 밤 도착했습니다. 빈 약병에서 검출된 잔여 성분은 피해자의 와인잔과 쓰레기통 유리 조각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약병 표면에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민호. 이도현 팀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달려온 사람의 조용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체포 영장 신청하십시오. 팀원들이 일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지우는 독을 준비했지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그 기회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인간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실마리는 쓰레기통 바닥에 구겨진 작은 라벨 조각 하나였습니다.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어떻게 그 순간을 실행했는지 완전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다은과 박상훈에 대한 의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민호의 지문이 찍힌 약병, 창고에서 발견된 동일 성분이 독, 복원된 CCTV 영상 속 실루엣, 증거는 하나씩 그를 향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도현 팀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과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는 강민호를 연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팀장은 조용히 라포레로 다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민호는 주방에서 나오다가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민호가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팀장이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창고에서 찾은 약병 사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지쳐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강민호는 그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최지윤이 정우진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팍 차고 나가던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작은 병이 떨어졌습니다. 홀과 주방 사이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최지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강민호는 그 병을 주었습니다.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최지윤이라는 사람이 왜 그것을 들고 왔는지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석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저는 빚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해서 만든 가게였습니다. 팀장이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강민호가 계속했습니다. 병을 손에 쥐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2가지를 함께 잔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따로 준비해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강민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1달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커졌습니다. 지훈 씨 것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었습니다. 최지훈의 독병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훈이 독을 흘린 것은 그의 범행을 촉발시킨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완벽한 덮개를 만들어준 우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처음부터 정우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지훈이 흘리고 간 그 작은 병 덕분에 자신의 범행을 그녀의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획은 우연 위에 얹혀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빨리 쓰러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주방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뒷문도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뒷문이 있었습니다. 밀실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뒷문은 주방 깊숙한 곳에 있었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1차 감식 때 잠금 상태를 확인했지만 내부에서 잠근 것인지 외부에서 잠근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문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문으로 나가면서 안에서 잠금 버튼을 눌러 놓았습니다. 앞문은 원래부터 안에서 잠겨 있었고 뒷문도 잠겼습니다.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판단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연행되면서 단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라포르의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수사팀은 나머지 3명의 용의자에 대한 처리도 마무리했습니다. 최지훈은 독극물 소지 및 협박 예비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폭로하려 했던 정우진 회사의 원산지 허위 표기 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되어 추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그녀에게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상훈의 20분 행적 공백은 결국 인근 편의점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담배를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정다은은 참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오던 날 이도현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 번 숙이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팀장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라포레는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도현 팀장은 사무실에 돌아와 사건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민호는 레스토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최지훈은 억울함을 풀려 했습니다. 정다은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탐욕은 독보다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독은 그저 마지막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나며 말합니다. 저기 있던 레스토랑 기억하냐고. 참 맛있었는데.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